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요. 현재는 아들 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이 넘은 제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묻더군요. 할머니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60이 넘은 늙은이가 미쳤다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을까. 근데 그 순간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충청도 깊은 시골이었죠. 평생 농사짓고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니까 버틸 수 있었죠. 그런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호. 그 아들이 우리의 전부였죠. 태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시골 학교에서 1등 해봤자 잘하면 얼마나 잘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 아들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졸업해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존재는 저희 부부에게 자랑이었죠. 동네 어른들 만나면 순자네 아들 잘됐다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태호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손녀가 아들과 함께 경기도에 살았습니다. 멀다가 서울 가서 살라니 아들이 하는 말이 비싸고 좋은 집에 사느니 어릴 때 살던 것처럼 시골 사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2층 단독주택을 산 뒤 사진으로만 봤는데 참 넓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사간 뒤로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명절마다 얼굴 보고 손녀 목소리 듣는 게 낙이었죠. 며느린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 외아들 가졌다고 유별나게 보일까봐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화려한 화장과 비싼 옷과 가방대, 게다가 보석도 엄청 하고 다니는 데다가 말투도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어서 가까이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아들은 결혼할 때도 주변 친인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 수진이가 도시에서 자란 애라서 그래요. 마음은 착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손녀인 하은이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때는 저희와 왕래도 자주 했었고요. 그러다 5년 전 가을 10월 중순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던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쉬면 된다며 막무가내로 안 간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약이라도 먹고 쉬라고 했어요.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도 이상하고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늦은 밤이라 차도 없고 그래서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병원까지 1시간이나 걸렸죠. 응급실에서 이리저리 급하게 움직이며 검사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절 부르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뇌출혈입니다. 출혈 범위가 넓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은 진행하겠습니다만 보호자분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신호가 가는데 안 받아요. 2번, 3번 계속 안 받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태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출혈이래. 빨리 와라. 한참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베트남 출장 중이에요. 비행기 타면 최소 내일 아침이나 도착하는데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내일? 일단 지금 바로 비행기 알아볼게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연락해보세요. 와이프가 먼저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은이 친할머니 댁에 있거든요. 저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처음 전화하니 안 받길래 2번째 전화를 하니 받더군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아버님이 위독하셔. 뇌출혈이래.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데 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믿기지 않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요.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피부과 시술 예약이 있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 오늘 아니면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시술이에요. 레이저 토닝인데 워낙 유명한 가게라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따져 묻지도 못했어요. 너무 황당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피부과 시술이 더 중요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 싶었죠. 그래도 한 번 더 말했어요. 수진아, 태우가 있었으면 너더러 오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태우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좀 와주면 안 되니? 어머니, 제가 가봤자 뭘 하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내일 갈게요. 태호 오빠도 내일 온다면서요. 그래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매몰찬 그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핸드폰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수술 후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식불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면회 시간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와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었어요.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아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중환자실 안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의사 선생님이 잔뜩 어두운 표정으로 오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평생을 같이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 새벽 3시에 남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 복도에 혼자 울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오로지 저 혼자 이 슬픔을 모두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들은 다음날 아침 10시에야 도착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서 아들 옷을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출장 중이었는데 어쩌겠니? 아들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와이프는 어디 갔어요?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연락했더니 피부과 시술하고 온다더라.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더니 아들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은 폰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더군요. 며느린 장례식장에 하루 늦게 나타났습니다. 장례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 저녁에 왔어요. 오자마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어제 시술 받고 나서 얼굴이 부어가지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시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장에도 늦게 오더니 그 이유가 피부과 시술 후에 컨디션 때문이라니. 장례식장에서도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조문객 응대도 안 하고 상주 역할도 안 하고 아들이 여보 좀 도와줘 라고 해도 나 컨디션 안 좋아 좀 쉴게 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터 벽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그 벽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거죠. 장례가 끝나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는 빈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평생 둘이 살던 집인데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들이 서울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 거고 제가 잘 타이를게요. 됐다 됐어. 네가 뭘 타일러. 바쁜 사람한테 와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피부 관리나 잘 하라고 전해줘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 가봐라. 회사에 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은 미안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들한테 며느리 욕하기 싫었어요. 그래봤자 아들만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 후로도 며느린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적어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더니 남편 죽고 나니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도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지 아니면 오기 귀찮은 건지 오지도 않았고요. 어머니, 그 와이프가 요즘 좀 힘들대요. 그 명절에 시골 가면 피곤하다고. 알았어. 너희 바쁜데 뭘, 나 혼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 혼자뿐인데 피곤하면 얼마나 더 피곤하다고 안 오겠다는지. 사실 혼자 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명절에 혼자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TV에서 가족들 모여서 명절 지내는 프로그램이라도 보이면 채널을 돌렸어요. 너무 서러워서요. 가끔 아들이 좀 강하게 말하면 며느리가 울면서 역공을 했대요. 나 못 믿는 거야? 맨날 네 엄마 편만 드는 거야? 난 뭐야?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쳐. 그럼 아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착한 애라서, 마누라 우는 꼴을 못 보는 애라서 제가 그렇게 착하게 키웠으니 할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명절마다 손녀 용돈이랑 며느리 선물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농협 가서 송금하고 택배로 선물 보내고 손녀한테는 10만 원씩 며느리한텐 좋다는 화장품 세트 사서 보냈죠. 제가 쓰기엔 비싼 건데 며느리 쓰라고 산 거예요. 근데 며느리한테서 감사 인사 한 번 못 들었어요. 문자 하나 없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손녀한테서 전화 오면 하은아 엄마 선물 받았대?
물어봤어요. 손녀가 네, 받았대요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손녀 하은이랑 통화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은이가 그때 12살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가고 싶어도 엄마가 바쁘시대. 할머니 가면 너희 엄마 더 힘들다고 해서 못 가. 엄마가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면 하은이 네가 할머니 집 오련? 하은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시골 냄새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손녀에게 들으니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골 사니 시골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남편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잖아요. 하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 잘못 말했어요. 하은이 목소리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자기가 실수한 걸 안 거예요. 어린 손녀가 상처받을까봐 전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그런 거야. 할머닌 괜찮아. 하은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 숙제해야지. 끊어. 할머니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서러운 마음에 혼자 한참 울었어요. 시골 냄새라니. 내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인가? 평생 땀 흘리며 농사짓고 아들 키운 게 부끄러운 건가? 손에 든 핸드폰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며느리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그랬다가 손녀가 혼날까봐, 하은이가 내가 말해서 할머니가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제사에도 혼자, 남편 기일에 혼자 절하고 울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손녀까지 잃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혼자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네와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한 게 전부였어요. 가끔 손녀랑 영상통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기도 했고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쉬면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커져만 가서 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태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뭔가 부탁할 게 있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제가 3개월간 동남아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3개월? 아니, 그렇게 오래? 네, 베트남이랑 태국 왔다 갔다 해야 해서요.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아이, 고생이 많네 우리 아들. 그래서요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뭔데? 출장 가는 동안 수진이랑 하은이가 걱정돼서요. 집이 넓잖아요. 2층 단독인데 여자 둘이서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랑 한 지붕 아래? 5년간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사이잖아요. 아니, 명절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던 며느리랑 같이 있어야 하는 게 두려웠어요. 아이, 태호야, 그게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놨어요. 수진이도 괜찮대요. 괜찮다니 솔직히 전 의심이 됐어요. 수진이가 진짜 그랬어? 네, 어머니.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방도 남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손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중학생이 됐대요. 14살. 목소리로만 듣던 하은이가 얼마나 컸을까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걱정됐습니다. 3개월이나 해외에서 일하면서 집안 걱정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내가 갈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손녀 보러 가는 건데 뭘.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표 끊어 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반은 기대, 반은 걱정이었어요. 손녀를 만난다는 건 기쁜데 며느리랑 3개월을 어떻게 지낼지가 걱정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끊어준 기차를 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아들이 역까지 마중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차에 타면서 아들한테 물었죠. 수진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은이도 학교 끝나면 올 거고요. 그래. 차로 20분쯤 갔을까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마당도 있고 차고도 있고 우리 아들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숨기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입꼬리가 굳어 있고 눈빛이 차가운 데다가 반갑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반갑다는 말은 없었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오셨어요가 끝이었어요. 수진아 신세진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들 부탁으로 온 건데 제가 오겠다고 고집 피운 사람처럼 절 보더군요. 며느린 고개만 까딱하고는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1층 작은 방 쓰세요. 2층은 저희가 써야 해서요. 2층은 안방이랑 손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방도 하나 있어요. 저보고 1층 구석방에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손녀방 바로 옆에 빈 방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여보, 2층 빈방 있잖아. 거기가 더 넓은데. 그 방은 내 옷방이야. 옷 정리해놨는데 다 옮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1층 방도 괜찮으시죠? 화장실도 가깝고요. 저는 아들 보기 민망해서 얼른 말했어요. 그래, 뭐 1층이든 2층이든 무슨 상관이겠니. 2층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테고 1층 방 쓸게. 아들이 미안한 눈으로 절 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눈짓했어요. 그렇게 1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방도 좁았어요. 근데 뭐 어때요? 손녀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하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손녀가 현관에서 1층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안아주더군요.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때마다 선물도 잘 챙겨줬더니 어색하진 않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아유 이제 얼굴도 못 알아보겠네. 아가씨 티가 나. 하은이가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저만큼 됐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래도 눈웃음은 어릴 때 그대로였죠. 할머니 3개월 동안 같이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한국에 있는 마지막 밤이라고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가족 모두 같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고기 구워주고 손녀랑 얘기하고 며느린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것 같아 좋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은 안 했어요. 며느리가 저도 바빠서요 라고 했거든요. 아들이 현관에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니, 3개월만 부탁드려요. 제가 자주 연락할게요. 알았어. 걱정 말고 일 잘해. 와이프한테도 잘 말해놨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어서 가. 아들이 떠나고 집에는 저 며느리, 손녀, 셋만 남았어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함께 산 지 2주쯤 됐을 때 며느리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전엔 차갑긴 했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어요. 밥 먹을 때 같이 있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정도는 했거든요. 적어도 필요한 말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을 정도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놓으면 며느리는 안 내려왔어요. 제가 수진아 밥 먹어라 하고 올라가서 부르면 방문 안에서 저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손녀와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린 점심도 안 먹는다고 하고는 혼자 뭔가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저녁은 손녀가 있으니까 같이 먹긴 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저랑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죠.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해요. 근데 짧고 간결하게 단답형으로 끝나니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수진아, 오늘 날씨 좋다. 네. 장 보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대화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전 그냥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손녀가 제잘제잘 대화를 많이 해줘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도 외모 관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대 앞에 앉아 1시간씩 화장해요. 그러고는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해요. 네일샵, 피부과, 헤어숍 거의 매일 나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원피스에 하이힐 신고 가방도 비싸 보이는 거 들고 남편 출장 간 집에 시어머니랑 딸만 있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는 며느리에게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수진아, 어디 가니? 약속 있어요? 누구 만나는데? 친구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물어보면 왜요? 제가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입 다물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방에 틀어박혀서 누군가랑 오래 통화했어요. 제 방이 1층이고 며느리 방이 2층인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가끔은 애교 섞인 목소리까지. 오빠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짜 보고 싶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아들과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듣고 나니 아들과의 통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 응, 알았어. 우리 아들이 오려면 아직 2달이 남았는데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출장 간 집에서 밤마다 누군가랑 애교 섞인 통화를 하는 게 정상인가? 근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증거도 없고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하고 집에 손녀랑 저만 있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한테 와서 앉더니 뜸을 들이더라고요.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할머니한테 할 말 있는데. 하은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학교 아니고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말해봐.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오시기 며칠 전에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요. 2층 복도 지나가는데 엄마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네 아빠 목소리였겠지. 그날 아빠 집에 없었어요. 2박 3일 출장 가셔서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TV인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방 안에서요. 잘못 들은 거 아니니?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확실해요. 근데 아빠 출장 간 후로도 2번이나 들었어요. 새벽에요. 제가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며느리가 집에 남자를 데려온 건가? 하은아, 혹시 그 남자 목소리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잘은 못 들었어요. 근데요, 할머니.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 남자한테 자기라고 했어요. 자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집에 남자를 데려와서?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저 무서워요. 엄마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하면 증거도 없이? 며느리는 발뺌할 게 뻔했어요. 하은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러면 끝이에요. 오히려 제가 이간질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손녀도 곤란해지고요. 하은아, 일단 할머니가 알아볼게. 걱정 마.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왜요?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아빠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할머니도 못 들으셨어요? 1층이라서 안 들리나? 할머니 방은 좀 멀어서. 근데 이제 주위에서 들어볼게. 전 그렇게 손녀를 달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초저녁부터 잠이 많아졌었는데 손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무리 해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히려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혹시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현관문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지, 진짜 손녀 말대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며느린 밤마다 통화는 했지만 남자를 데려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손녀가 잘못 들은 걸지도 모른다며 마음을 한시름 놓으려던 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1층 화장실로 가는데 거실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 구석에 어둠 속에 서서 숨죽이고 조용히 숨었습니다. 새벽 1시에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한몫 챙길 수 있는 거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낮고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내용은 더 이상했죠. 집에 현금이랑 귀금속 꽤 있어. 남편 몰래 해약한 적금도 있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현금과 귀금속 이야기는 대체 무엇인지. 그때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지. 금고라는 이야기에 또 한 번 흠칫했습니다. 아들 집에 금고가 있었는지 생각해봤지만 저도 이 집이 처음이라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 신경 쓸 것 없어. 늙은이가 뭘 알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도 신경 쓰였지만 저를 신경 쓸 것 없다는 그 말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 애는 재워놓을게. 애를 재워놓고 밤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오빠. 그때 봐.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도 못 쉬고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게다가 증거라고는 제 말뿐인데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거나 며느리가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라고 속이면 전 완전히 미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손녀한테도 아들한테도 믿음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저는 좀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이라고 했으니 조만간 뭔가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집은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 아침부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단장을 하더라고요. 머리도 다시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 옷 같은 걸 입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에 청소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거실도 닦고 현관도 정리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며느리가 손녀한테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일찍 자. 엄마 할 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그냥 할 일 있어. 9시 되면 방에 들어가. 저녁 9시. 시간이 되자 손녀가 방에 올라갔어요. 그걸 보던 며느린 제게 보리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2층 안방에서 주무세요. 응? 그럼 네가 1층에서 잘 거니? 네, 제가 1층에서 잘게요. 1층 창고 같은 방에 재울 땐 언제고 오늘은 2층 안방에서 재우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의도를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피곤하다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살짝 열어뒀어요. 그리고 창문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뒀죠.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를 2층에 보낸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참으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 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살풋 잠이 들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결에 들렸습니다. 그때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 들리는 목소리에 잠든 척 했습니다. 12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문 앞에 서서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전 실눈을 뜨고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눈치채지 말라고 빌었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잔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복도로 향했습니다. 곧 부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속삭이듯이. 저는 그 틈에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녹음 버튼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어오라니. 그리고 5분 뒤 계단을 구둣발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한 명이 아니었어요. 2명, 3명, 여러 명이었어요. 무거운 발소리. 남자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공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 조용히 해. 여기 할망구 있다잖아. 어차피 수면제 먹였다며 상관없지 않나? 그 말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쳐오는 걸 느꼈습니다. 잠이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권유한 보리차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모금뿐이었으니 잠에서 깬 거였을 겁니다. 그걸 다 마셨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어디 있다고? 2층 안방에. 현금 3천만 원이랑 금부치도 있어. 돈 될 만한 건 다 넣어놨어. 아니, 금고 있는 것을 할망구를 왜 데려다 놓은 거야? 일이 번거롭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방에 있다가 돈 털리면 티가 날 거 아니야. 자작극인 게 티가 안 내려면 내가 어디 한 군데 부서져야 믿을 텐데 난 아픈 게 싫고. 시모가 거기서 자면 시모가 덤탱이 쓸 거잖아. 남편 의심도 나한테서 멀어질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들과 짜고 강도를 집에 들인 뒤 돈을 모두 빼돌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게 모든 걸 덮어씌우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하려면 할망구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더 확실하지. 그리고 당신도 평소에 실행욕 많이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해줄까? 그렇네. 그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 하긴 어디 한 군데 부서지면 진짜 강도당했다고 생각하겠지. 다치고 나면 요양원이나 보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급기야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들은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수면제 먹었다니 느긋하게 해도 되겠지? 딸애가 깨면 어떡하려고.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녹화를 끄고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는 목소리가 들려서 저들이 도망가거나 들킬 수가 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112 문자 신고 방법을 숙지해 놓은 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안 써지더군요. 겨우겨우 주소와 강도가 들었고 며느리와 한패인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다 보내고 핸드폰은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경찰이 빨리 오길 바랬는데 끽 문이 더 열렸습니다. 일단 금고에 있는 것부터 터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할망구한테 패고 우린 도망가는 거지. 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자기야. 그리고 이왕이면 시어머니 머리 쪽으로 때려줄래? 다치는 김에 치매라도 오면 요양원에 가두기 좋으니까. 그러다 잘못해서 죽으면 더 좋고. 악마가 와도 저렇게 악랄하진 못할 겁니다.
저는 잔인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은 언제 올지 모르고 저 건장한 남자들에게 한 대 맞았다가 재수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모든 걸 제게 덮어씌우려는 며느리에게서 벗어나려면 도망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어요. 한동안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을 탁탁 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제게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덮고 있던 이불을 휙 던지고 뒤도 안 보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야, 잡아! 할망구 뛰어내렸어! 허공에 떠있는 느낌, 그리고 뒤에서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데 발목에서 뚝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저기요, 잡아! 남자들은 어느새 계단을 내려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 셋이 현관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다쳤을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발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 걸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웃집을 향해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강도예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웃집 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컹컹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자 근처 집에 불이 한둘씩 켜졌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진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남자들이 욕을 하며 쫓아왔어요. 엑스발! 잡아! 저 할망구 때문에 일 틀어졌어! 그때 자갈 위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그걸 확인한 남자들이 저를 쫓다가 멈췄습니다. 경찰이다! 튀어! 남자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웃집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저를 확인하고 달려왔습니다. 신고자분이신가요? 근데 상태가... 강도를 피해서 도망치느라 2층에서 뛰어내렸더니 발목을 다쳤어요. 경찰은 무전으로 급히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 3명 중 2명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다른 이웃한테 잡혔대요. 한 명은 도망갔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경찰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경찰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이 집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공범입니다. 저한테 녹화 영상 다 있어요. 어머님은 치매기가 있으세요.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며느린 어떻게든 안 잡혀가려고 저를 모함하려 하더군요. 전 제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손녀와 함께 내려왔어요. 저는 손녀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발이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에게서요.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알고 보니 손녀는 제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후 큰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깼더군요.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손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은아, 엄마 아니야. 엄마도 협박당한 거야. 믿어줘. 손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저만 껴안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도착한 뒤 제 발목을 봤어요. 골절인 것 같습니다. 뼈가 어긋났어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손녀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길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조각나 부러진 거였대요.
전치 12주가 나왔고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던 것들, 며느리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경찰이 병원에 찾아와 말해줬습니다. 어르신, 그 며느리분이 1년 전부터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남자래요. SNS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첫사랑? SNS? 그 남자가 며느리와 다시 만나 내연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아드님이 출장이 잦고 집에 잘 안 계시죠? 며느리분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 남자 말에 넘어가서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1년 전부터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남자의 정체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사기와 폭행전과 산범이고 조직폭력배랑 연결된 브로커입니다. 돈 많은 유부녀 꼬셔서 재산을 털어먹는 게 전문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분은 그 남자한테 완전히 속은 겁니다. 며느리분이 그 남자와 짜고 집에 강도를 끌어들인 건 맞는데 그 남자들은 돈을 다 가지고 여자는 놔두고 도망칠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도 피해자란 뜻인가요?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고 강도 용의자기도 하죠. 집을 털겠다는 의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고인인 어르신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가 며느리도 버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버리고 가요? 왜요? 며느리가 본인 집을 털기로 한 이유가 도박비 때문이었거든요. 집 털고 나오는 비용의 절반을 며느님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애초부터 그 돈 아까워서 버리고 갈 생각이었답니다. 도박까지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가만히 놔뒀으면 아들에게 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니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놈들 성향으로 봐선 버린다기보다는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나 손녀분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 조직은 폭력 전과도 있는 놈들이거든요. 손녀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말에 깊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제가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며느린 그걸 알면서도 강도를 집에 들인 거예요. 자기 딸이 자고 있는 집에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그런 짓을 하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돈 문제가 드러났어요. 검찰이 금융기록을 다 조사했거든요. 10년간 성형, 시술, 명품, 도박에 쏟아부은 돈이 3억이 넘었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남편 몰래 빼돌린 생활비, 아들이 월급 타면 생활비로 300만 원씩 줬대요. 근데 며느린 그중 절반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어요.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아들 몰래 적금도 다 해약해서 썼다네요. 인감도장 가져다가 해약했대요. 그리고요, 제가 손녀한테 보낸 용돈까지 빼돌렸다고 합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보낸 그 돈들. 하은이한테 이건 네 통장에 넣어둘게 라고 하고는 자기가 다 썼답니다. 코 묻은 돈까지 알뜰살뜰 다 가져갔더군요. 심지어 5년 전 우리 남편 장례비 일부도 횡령했다니 말 다 한 거죠. 아들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쓰려고 모아둔 돈 중 500만 원을 빼돌린 거예요. 제 남편 장례비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5년 전 남편 임종에 안 온 진짜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죠. 아들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는 베트남에서 바로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병원에서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눈이 이렇게 어두웠어요. 제가 잘 대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감싸주기에 급급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네 잘못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아니요, 엄니. 제가 어머니 말보다 와이프 말을 믿은 게 잘못된 거였어요. 게다가 도박의 강도라니. 게다가 어머니께 저지르려 한 일까지. 제가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겁니다. 아들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42살 먹은 남자가 엄마 앞에서 어린이처럼 울었어요. 아들 등을 토닥이면서 저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도 자기 아빠 품에 안겨서 울더군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왜요? 아들도 저도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엄마가 도박비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다 가족을 팔았다고? 14살짜리한테? 하은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마 눈빛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곧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절도 공모, 횡령 등으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였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 배우자로 판정됐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을 잃었어요.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강도까지 집에 끌어들였으니 당연한 결말인 거죠. 그 탓에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들한테 배상해야 할 판이었어요. 며느리한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양육권 완전 박탈과 친권의 상실이요. 손녀 하은이의 친권은 아들 단독으로 넘어갔어요. 며느리인 딸을 만날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판결 순간 며느리가 절규하는 걸 봤습니다. 하은아,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야! 며느리가 가장 두려워한 건 감옥이 아니었어요. 딸을 잃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자기 딸이 자는 집에 강도를 불러놓고 무슨 양육권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면회 신청을 했어요. 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바쁜 상황이라 제가 가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2층에서 떨어져 다친 날 이후 독대는 처음이었는데 눈에 도끼가 아주 가득하더군요.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경으로 하은이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한 짓에 반성조차 없는데 하은이가 널 왜 보고 싶어 하겠어? 어머님,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세상에 누가 천륜을 끊을 수 있다고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마. 너와 네 딸 사이를 갈라놓은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네 행동이 네 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생각은 못했어?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 게다가 그날은 문까지 걸어 잠그고 덜덜 떨어야 했어. 근데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무슨 말을 하셔도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물어봐도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하은이가 절 싫어할 리가 없다고요. 제가 엄마인데. 이대로라면 끊임없이 손녀를 괴롭힐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제가 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네 엄마가 네가 면회왔으면 좋겠대. 혹시 갈 생각 있어? 손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저한테 묻더군요. 혹시 저 때문에 그 사람이 할머니랑 아빠 괴롭히는 거예요?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예민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난처한 듯 웃자 손녀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손녀는 보호자를 동반해 자기 엄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네 아빠랑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 듣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하는 말만 믿어야 해. 누가 제 엄마인데요? 아빠와 절 속이고 다른 사람 만나고 집에 강도까지 끌어들인 사람이 제 엄마라고요? 어떤 부모가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아빠는 매일 울고 할머니는 발목이랑 손목까지 부러지셨어요. 하은아, 그건 엄마 탓 아니야.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엄만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저 만나겠다고 할머니랑 아빠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이 말하려고 왔어요. 결국 손녀가 하는 말에 며느리가 발악을 했습니다. 저와 아들을 향해 온갖 욕을 다 하더군요. 멀쩡한 애를 세뇌시켰다며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연락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당신같이 답답한 남자 만나서 힘들었다.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냐.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니 하은이 마음 당장 돌려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면 딸 데리고 새 남자친구와 같이 살겠다는 정신나간 이야기까지 했다는군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 반성은커녕 아들 탓만 하고 그 사기꾼 남자만 믿는 며느리를 보니 손녀를 위해서도 인연을 끊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 남자도 3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다른 사기건으로 이미 수배 중이었대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다니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남자한테 며느리 같은 여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유부녀 4명을 속였대요. 첫사랑 타령하면서 접근해 돈 털어먹고 버리고 며느린 그저 여러 명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이 사실을 며느리한테 전한 순간 며느린 감옥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남자한테 자기는 그냥 돈줄이었던 걸 알았으니까요. 사랑한 적도 없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다네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새 삶을 생각했다는 며느리가 무너진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업자득이니까. 근데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였을까 싶어서. 며느리가 가족을 팔아서 얻은 게 뭐죠? 감옥 간 거랑 배신감밖에 없잖아요. 몇 달 후 며느리한테 편지가 왔어요. 손녀 앞으로 온 편지는 손녀가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죠. 제 앞으로도 편지가 왔어요. 손녀가 연락을 안 하니 같이 사는 제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편지지는 물이 번진 듯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 남자한테 속았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은이랑 같이 면회 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남편 임종 때 혼자 울던 기억이 났어요. 빈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 장례식에 하루 늦게 온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말. 제 머리를 때려달라며 강도에게 요구했던 말까지. 그 기억들을 되새기며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서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용서한들 다른 가족들이 며느리를 용서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들은 그 집을 정리하고 저랑 손녀랑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깨끗한 곳, 나쁜 기억이 없는 곳으로요. 저도 시골집을 새 놓고 아들, 손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아들이 부탁했거든요. 손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몽을 많이 꿨대요. 밤마다 깨서 울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 발목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비 오는 날이면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뼈는 붙었는데 주변 조직이 잘 안 낫는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제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